뇌 건강 앞에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우리의 뇌는 20대까지 꾸준히 성장하다가 30대가 되면 완전히 성숙해진다. 40대가 되면 우리는 감정을 더 잘 조절하고 정교한 공감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집중력이 최고조에 이른다. 50대가 되면 그동안 쌓아온 지식을 바탕으로 가장 높은 정보력과 학습 능력을 가지게 된다. 60대부터 70대 초반에 이르면 어휘 능력이 최고조에 달하고 정서적 안정감은 오히려 20대보다 더 높아진다. 80대가 되어서도 뇌를 잘 관리하기만 하면 뇌 기능이 개선된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여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브레인 리부트입니다. 뇌 기능은 노화와 함께 쇠퇴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는 게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세계 최대 규모의 뇌영상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한 에이멘 클리닉의 연구 책임자였던 크리스틴 윌리마이어 박사는 그 통념을 완전히 뒤엎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몇 살이든 뇌는 언제나 더 건강해질 수 있다. 올바른 두뇌 최적화 프로토콜만 따른다면 말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자신의 풍부한 임상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뇌 건강에 대한 최신 정보와 통찰을 보여줍니다. 뇌 관련 용어가 책에는 거의 나오지 않아서 어렵지 않게 읽힙니다. 이 책은 일상적인 측면에서 두뇌 건강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비교적 쉽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실천하기 쉬울 뿐 아니라 익숙하기까지 합니다. 다이어트, 운동, 마음 챙김,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심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는 다른 방식으로 인지 기능에서도 큰 역할을 한다는 데서 나온 방법들이라서 친숙했던 것이죠. 이 영상에서는 두뇌 스트레스 해소, 마음 챙김, 두뇌 게임을 통한 뇌 건강법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럼 내용의 일부를 함께 들어보실까요? 뇌는 결코 굳지 않는다. 나이는 정말로 숫자에 불과하다. 뇌를 바꾸는 일에 나이는 상관없다. 만약 당신이 20대이고 본인은 인지저하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 보길 권한다. 인간의 뇌는 25세 이전까지는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 일부 뇌과학자들은 뇌가 심지어 30대에도 계속 발달한다고 주장한다. 즉, 당신의 현재 식단, 수면, 운동 패턴, 알코올 소비, 그리고 전반적인 생활 방식이 뇌의 발달에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다. 30대가 되면 뇌가 완전히 성숙하게 되고 자연적인 두뇌 노화 과정이 시작된다. 이때부터 우리는 하루 평균 8만 5천 개의 뉴런을 잃기 시작하며 인지감퇴의 양적 징후가 시작될 수 있다. 뇌를 돌보면 노화 과정을 늦출 수 있고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똑똑한 중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40대 이후부터 뇌의 부피는 10년마다 평균 5%씩 감소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평균이란 점에 유의하라. 앞으로 이 책에서 설명할 새로운 습관을 실천함으로써 노화로 인한 뇌의 부피 감소를 늦출 수 있다. 40대에 들어서면 또한 단기 기억력, 추론력, 언어 능력의 저하를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동시에 감정을 조절하고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뇌의 능력이 훨씬 정교하게 조정된다. 연구에 따르면 집중력 역시 40대의 최고조에 달했다가 조금씩 저하된다. 50대에는 그동안 얻은 정보력이 최고조에 달하고 또한 새로운 정보를 그 어느 때보다 잘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다. 중년에 이르러 젊었을 때보다 인지검사 점수를 높게 받는 현상을 연구진이 발견하게 되는 이유다. 인생에서 가장 똑똑한 시기는 50대라 했지만 어휘 능력은 60대부터 70대 초반에 이르러서야 최고조에 달한다. 60대의 비행기 조종사들이 나이가 많으니 조종실 계기판을 파악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음에도
기존에 보유한 지식 덕분에 젊은 조종사들보다 비행기를 더 잘 조종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70대가 되면 뇌는 더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하지만 건강한 신체와 활발한 정신을 유지하면 20대만큼이나 행복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뇌 스캔 결과에서도 70대가 20대에 비해 더 높은 정서적 안정감을 보였다. 80대라면 인지 건강과 인지 기능 개선을 지속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뇌를 잘 관리하면 날카로운 정신을 유지하며 계속 친구 및 가족과 어울리면서 책과 영화와 취미를 즐길 수 있다. 나는 클리닉에 방문한 80대 환자가 대뇌 순환 증진과 뇌기능 개선에 성공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적도 있다. 뇌는 항상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나를 찾는 고객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다. 뇌를 포기하기엔 이르다. 당신이 몇 살이든 뇌는 언제나 더 건강해질 수 있다. 지금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살펴보자. 10분 만에 뇌를 바꾸는 10가지 방법. 1. 산책. 짧은 시간의 운동으로도 되뇌 혈류, 창의성, 새로운 아이디어 발상, 전반적인 집행 기능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일을 하다 벽에 부딪혔다거나 중대한 회의를 준비해야 한다면 빠른 걸음으로 사무실 주변을 산책하면서 당신의 두뇌는 물론 커리어도 관리해보자. 2. 다크 초콜릿 한 조각. 다크 초콜릿은 무기질이 풍부하며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대뇌 순환과 산소 공급 증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한 식물 화합물 플라보노이드를 다량 함유하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심지어 중요한 일이 있기 2시간 전에 다크 초콜릿을 섭취하면 기억력과 반응 시간이 향상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단, 다크 초콜릿만 해당된다. 우유가 들어간 밀크 초콜릿이나 화이트 초콜릿은 플라보노이드 수치가 높지 않다. 3. 똑바로 앉기. 어깨를 펴고 목을 길게 세운 채 똑바로 앉으면 뇌로 가는 혈류가 즉시 증가할 수 있다. 또한 똑바로 앉으면 타인에게도 좋은 인상을 남기고 자신감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4. 평소 안 쓰던 손으로 글씨 쓰기. 이 사소한 운동 하나로 안전 영역을 벗어나 신경 연계를 강화하고 신경 생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문자나 키보드 타이핑에만 익숙한 사람의 뇌에게는 손글씨를 쓴다는 것 자체가 신선한 일일 수도 있다. 5. 블루베리. 새로운 뉴런을 키우고 싶다면 큰 그릇에 담은 블루베리를 간식으로 먹어보자. 블루베리는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그리고 신경 생성을 증가시키는 건강한 화합물들로 꽉 차 있다. 6. 새로운 단어 배우기. 어휘 확장은 인지 능력과 전반적 지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해마에 곧바로 새로운 뉴런을 추가해 줄 수 있다. 이 점을 잊지 않게 해줄 알림이 필요한가? 매일 새로운 단어 하나씩 외우게 만들어진 캘린더를 사거나 이런 기능을 갖춘 사전 애플리케이션을 핸드폰에 설치하면 된다. 7. 더 좋은 하루를 만드는 방법을 시각화하여 상상하기. 이 방법으로 마음을 진정하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기분을 좋게 만들고 직장, 체육관, 삶 전반이 성과를 최적화할 수 있다. 프로 운동선수들과 CEO들은 종종 중요한 행사 전에 이 방법을 실천하거나 매일 아침 루틴으로 삼는다. 8. 하루 10분 멍하니 있기. 우선 휴대폰과 TV가 없는 방으로 간다. 알림음, 벨소리, 뉴스피드, 방송, 여타의 요구사항도 산만함도 없는 방에서 눈을 뜨거나 감은 채 어떤 스트레스도 없는 10분의 시간을 즐긴다. 이 운동으로 교감신경계를 진정시키고 남은 하루를 위해
정신적, 정서적으로 더 큰 통제력을 얻을 수 있다. 9.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좋은 향기 맡기. 집이나 사무실에 향이 좋은 오일을 갖다 놓으면 스트레스를 낮추고 교감신경계를 진정시키며 뇌파 활동을 변화시켜 인지기능과 기분 향상에 도움이 된다. 어떤 향이 가장 좋을까? 연구에 따르면 라벤더는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좋고 베르가모트는 에너지 증가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유향은 뇌에 더 많은 산소를 가져다 준다. 10. 감사한 점 한 가지 적기. 감사한 점 한 가지를 포스트잇에 적어서 욕실 거울, 냉장고 문, 사무실 컴퓨터 등 하루 종일 볼 수 있는 곳에 붙이자. 쪽지를 볼 때마다 감사한 점이 떠오르면서 긴장이 풀어지고 스트레스가 낮아지며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세 가지만 알면 된다. 1.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뇌세포는 만들어진다. 우선 사소한 진실을 하나 알고 가자. 자연 노화로 인해 우리는 매일 수천 개의 뇌세포를 잃는다. 어떤 사람들은 환경, 물, 음식 내에 포함된 중금속, 살충제, 기타 독성 화학물질과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다른 사람들보다 뇌세포를 더 많이 잃는다. 물론 마약과 알코올 문제가 있거나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병처럼 가벼운 뇌손상, 뇌졸중, 인지질환을 알아도 뇌세포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다음은 좋은 소식을 들을 차례다. 우리 뇌는 약 1000억 개의 뉴런, 즉 뇌세포를 가지고 있으며 뇌세포는 우리 몸에서 가장 오래 사는 세포다.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함께 성장하며 발달한 뉴런 대부분이 평생 우리와 함께한다는 뜻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신경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 인지 기능에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환상적인 소식도 있다. 예전 과학자들은 인간이 성인이 되면 새로운 뉴런이 배양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게 밝혀진 것이다. 60대가 넘어도 심지어 80대에도 새로운 뇌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새로운 뇌세포가 자라는 과정을 신경생성이라고 한다. 이는 기억과 학습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뇌의 안쪽 깊숙한 곳에 위치한 해마라고 알려진 부분에서 일어난다. 신경생성은 최적의 뇌 기능을 추구하는 운동선수나 젊은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70대, 80대, 심지어 90대도 운동, 식단, 스트레스, 수면, 영양보조제 섭취 습관을 변화시켜 새로운 뉴런의 성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한다. 알츠하이머 환자를 포함한 노인층 역시 젊은 사람들만큼 새로운 뉴런을 많이 기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건강한 새 세포를 만들면서 뇌는 처리하고 수신하는 모든 정보에 대해 활성화, 연결, 반응하는 신경 능력을 향상시킨다. 건강한 세포가 늘어날수록 현명한 결정, 집중력 향상, 기억 보존, 그리고 집행 기능 과정이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진행된다. 집행 기능이란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는 고차원의 인지 능력을 일컫는 광범위한 용어다. 신경세포사는 뇌 노화의 전형적인 특징이므로 새로운 세포 성장을 통해 그 과정을 늦추거나 대항하는 일이 늘어날수록 당신의 뇌는 더 젊어지는 셈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신경생성이 해마의 부피와 기능을 증가시켜 기억력과 학습력을 보존하고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또한 새로운 뇌세포를 성장시키면 스트레스에 더 잘 대처할 수 있고 우울증, 불안감, 심지어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기분 장애를 완화시킬 수 있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해마의 뇌세포 성장이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인지질환의 진행을 늦추거나
역전시킬 수도 있다는 연구도 있다. 신경 생성과 신경 가소성 혹은 새로운 학습으로 인한 신경 연결의 변화는 모두가 우리의 일생에 걸쳐 뇌의 능력이 변화함을 보여준다. 새로운 뉴런을 키우는 것은 우리의 뇌를 리모델링할 수 있는 방법이며 우리에게 인지 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평생의 능력을 선사한다. 2. 혈류가 전부다. 뇌로 향하는 혈류의 증가는 최적의 인지 건강과 인지 성능에 꼭 필요하다는 점이 증거 기반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너무 간단하게 들린다면 제대로 들은 게 맞다. 원활치 않은 대뇌 순환이 만연한 이유를 알려면 두 가지 뇌 건강 요소를 이해해야 한다. 첫째, 우리 뇌는 올바른 기능 수행을 위해 풍부하고 꾸준한 혈액 흐름을 필요로 한다. 둘째, 현대인의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 대뇌 순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어떤 증상이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뇌는 체중의 2%밖에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몸 전체의 혈액 공급량의 15에서 20%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산소와 영양분이 풍부한 혈액이 뇌로 공급될 수 있도록 다른 장기의 혈류 공급을 중단시키기도 한다. 뇌는 또한 근육보다 산소를 3배나 더 소비한다. 혈액은 뇌세포가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점화하고 통신할 수 있도록 산소를 운반해주는 유일한 길이다. 혈류가 제대로 흐르지 않으면 뇌세포는 죽기 시작한다. 혈액은 뇌세포가 연료로 쓰기 위해 빨아들이는 포도당, 즉 당분의 유일한 공급원이기도 하다. 근육과 달리 뇌는 포도당을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뇌에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뇌조직은 그야말로 굶게 된다. 우리의 뇌는 배고픈 기관이다. 신체 전체의 혈당 중 40에서 60%를 소비한다. 뿐만 아니라 혈액은 비타민, 미네랄, 지방, 아미노산, 전해질 등의 중요한 영양소를 뇌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만약 뇌에 영양분과 산소 공급을 아주 조금이라도 줄이면 집중, 기억, 아이디어 도출, 올바른 결정, 멀티태스킹을 포함해 기분과 인지 기능에 영향을 끼치는 영역을 활성화하는 뇌의 능력 또한 줄어든다. 두뇌의 혈류순환이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이 또 하나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될 수 있는 대사성 노폐물 조직을 씻어내는 것이다. 그 중에는 뇌에 축적되면 독이 될 수 있는 알츠하이머 발병과도 관련이 있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도 포함된다. 그러나 우리는 브레인 포그, 집중력, 기억력 등의 문제로 고통받더라도 대뇌 순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수면 부족, 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 또는 갑상샘 기능 저하와 같은 문제를 먼저 탓하기 마련이다. 대부분의 환자는 물론 의료진도 비슷하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혈류 문제를 겪는 걸까? 먹고 마시고 자고 운동하고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걸 포함해 현대의 생활 습관을 탓할 수 있을 것이다. 너무 광범위하게 들리겠지만 이 중에서 몇 가지 습관만 고쳐도 뇌건강 최적화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 3. 교감신경계의 안정만으로도 뇌는 변화한다. 메이오 클리닉에 따르면 스트레스는 생명 유지에 요구되는 심리적, 육체적 반응이다. 즉 스트레스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 아니라 건강상 이점까지 있다는 얘기다.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거나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할 때 발생하는 투쟁 도피 반응은 호르몬, 화합물질 및 두뇌 활동의 생성을 촉진시켜 포식자에게 쫓길 때 더 빨리 뛰고 코너에 몰릴 때 더 열심히 싸우고 사랑하는 사람을 짓누르는 2톤짜리 트럭을 들어올릴 수 있게 해준다. 스트레스의 건강상 이점은 생사가 달린 상황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약간의 급성 스트레스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게끔 동기를 부여하고 업무 완수를 위해 필요한 집중력을 발동하게 해주고 스트레스를 유발한 상황이 진정된 후에는 성취감을 느끼게 해준다. 하지만 바로 앞문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스트레스를 유발한 상황이 진정된 후라는 표현이다.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가 일정 기간 지속되는 것은 뇌에 해롭다.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동맥을 좁히고 뇌혈관을 축시키거나 영구히 손상시킬 수도 있는 플라크 축적을 일으키며 대뇌 순환을 둔화시킨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근육, 특히 목 근육이 긴장되어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한다. 만성 스트레스는 뉴런에도 끔찍한 소식이다. 스트레스 수준이 너무 오래 상승된 상태로 있으면 뇌는 신경 생성에 관여하지 못하고 더 나쁜 경우 세포를 죽이기 시작한다. 만성 스트레스는 또한 뇌조직을 노화시키고 뇌진탕이나 신경퇴행성 질환 초기와 비슷하게 신경수명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살아남는 뇌세포도 그리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지는 못한다. 만성 스트레스가 뉴런의 과아 활성화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면 이로 인해 새로운 신경 통로가 만들어지고 뇌기능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스트레스의 여러 악영향에 많은 책임이 있는 호르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는 스트레스를 논하기 어렵다. 바로 코르티솔이란 호르몬이다. 코르티솔은 우리가 좋든 나쁘든 모든 유형의 스트레스를 겪을 때 생성된다. 약간의 코르티솔은 반드시 해롭지만은 않고 심지어 얼마간의 이점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코르티솔이 너무 많이 분비되면 체중 증가와 수면 장애에서부터 해마의 수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고 사실과 상황에 집중하고 회상하는 능력을 저해한다. 게다가 코르티솔은 뇌 깊숙이 위치하여 우리 기억의 정서적 중요성을 부과하도록 돕는 아몬드 모양의 뉴런 집합, 편도체의 크기와 활동 수준을 증가시킬 수 있다. 편도체가 더 커지고 활동적일수록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에 더 민감해지기 쉽다. 만성적 스트레스가 뇌 건강에 끼치는 해로운 영향은 또 있다. 백질은 많은 신경 연결이 발생되는 대뇌 조직 절반을 구성하는 지방 조직인데 스트레스는 백질이 증가하는 원인이 된다. 백질이 너무 많아진다는 것은 회백질을 위한 공간이 줄어든다는 얘기다. 회백질은 뇌에서 모든 신체적, 정서적, 행동적, 감각적 정보를 처리하는 곳이므로 이 불균형은 정서적, 인지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가 가라앉는다고 해도 이 문제들이 반드시 같이 진정되지는 않는다.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대부분 집을 판다거나 부상이나 질병에 대처해야 하는 등의 충격적인 사건에 수반되는 정서적 고통이나 업무 부담, 청구서 처리, 가족 부양과 같은 일상적인 스트레스 요인 때문이다. 하지만 스트레스는 다른 형태로 발생하기도 한다. 신체적 스트레스는 관절염, 당뇨, 치매와 같은 질병에 의해 촉발될 수도 있고 고혈압, 나쁜 식습관, 수면 부족, 만성적 탈수증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다. 또 너무 오래 운동하거나 반대로 충분히 움직이지 않아서 만성적 스트레스가 초래되기도 한다. 우리는 정신적, 정서적, 육체적 스트레스 외에도 환경적 스트레스에 노출되기도 한다. 이는 현대에 와서 더욱 커지고 있는 문제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걸치고 집과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거의 모든 것을 생산하는데 화학물질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숨쉬는 모든 분자에 존재하는 대기 오염물질 또한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특히 뇌에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지 저하와 질병 위험을 높인다.
물론 이런 갖가지 스트레스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해결책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의해야 할 중요한 스트레스 요인이 하나 더 남았다. 바로 전자기장이다. 미국 국립환경보건과학연구소의 정의에 따르면 전자기장이란 보이지 않는 에너지 영역, 주로 방사선으로서 휴대폰, 컴퓨터, 와이파이 네트워크, 전자레인지, 헤어드라이어, 텔레비전, 전원선 및 기타 전자장비와 무선 전송장치에 의해 방출된다. 휴대폰과 장비 제조사들이 생산품에서 방출되는 낮은 수준의 방사선은 인체에 무해하다고 주장하지만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다. 휴대폰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전자기장은 뇌의 흥분도나 뉴런의 발화 가능성을 바꿀 수 있다. 너무 과도한 뇌활동은 뉴런을 과흥분시켜 뇌 건강과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다. 또한 전자기장은 뇌로 가는 혈류를 제한하고 기억력 감퇴를 일으키며 심지어 신경 DNA를 손상시킬 수 있다. 더불어 전자기장이 신체의 수면 주기 및 에너지 수준을 방해할 수 있으며 체중 증가, 두통, 어지럼증, 심지어 암과 같은 다른 의학적 문제의 발생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증거도 있다. 건강한 두뇌의 스트레스 해소법. 양질의 수면이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 여러분의 뇌는 절대 멈추지 않지만 수면은 뇌가 스스로 재충전하고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수면 중에는 뇌 척수액의 흐름이 증가하여 기상 중에 쌓이는 해로운 독소와 노폐물을 씻어낸다.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에게서 발견되는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를 포함한 동물성 폐기물의 과도한 축적은 연구가 수면 장애를 질병과 연관시키는 한 가지 이유다. 또한 뇌는 우리가 자는 동안 단기 기억과 낮에 배운 새로운 지식을 장기 기억으로 통합한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잠을 자지 못하면 전날 들은 것을 다음날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하룻밤을 자거나 짧은 낮잠을 잔 후 기억력 검사를 하면 결과가 더 좋다. 잠을 충분히 자는 학생들의 시험 결과가 더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마찬가지로 수면은 집행 기능, 즉 계획을 세우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조직력을 유지하고 집중력을 유지하는 능력에서 필수적이다. 잠을 너무 적게 자면 어떤 행동이 틀려도 옳다고 생각하고 좋은 결정을 내리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높은 수준의 사고를 수행하고 무작위적인 생각을 흥미로운 아이디어와 수백만 달러짜리 사업으로 바꾸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창의력의 순간을 얻으려면 적절한 수면이 필수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뇌의 특정 부위가 과도하게 활동해 사고력, 집중력, 인지 능률을 저해하는 새로운 신경 경로가 생길 수 있다. 7시간 미만의 수면은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30%나 증가시키며 충분한 휴식에 비해 우울증에 걸릴 위험을 10배 이상 높인다. 부족한 수면이 뇌에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수면 시간이 적으면 체중 증가와 고혈압이 유발될 수 있으며 피부에 주름을 지게 하고 감기에 걸릴 확률을 높일 뿐 아니라 자동차 사고, 암, 당뇨병, 그리고 조기 사망 등 치명적인 사망 위험을 증가시킨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얼마나 수면을 취해야 할까? 주요 국립보건기관들은 하룻밤에 최소 7시간을 권장하고 있으며 일부 사람들은 활동 수준, 생활 습관 및 건강에 따라 최대 9시간까지도 필요하다. 살면서 하루에 4시간을 자고 성공한 CEO나 회장이 되었다는 신화는 익히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4시간의 수면 신화는 그저 신화일 뿐이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짧은 수면을 취하는 사람은 1에서 3%에 달하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하루에 6시간 이하로 잠을 자며 아침에 상쾌함을 느낄 수 있는 건 그저 희귀한 유전적 돌연변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7시간 숙면을 위한 6가지 솔루션. 1. 수면 루틴을 세우자. 수면 양과 질을 모두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말을 포함해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몸 안의 시계가 재설정되어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지치게 되고 같은 시간에 잠을 잘 수 있다. 2. 온도를 낮추자. 우리 몸은 수면을 시작하기 위해 중심 온도를 낮추기 때문에 실내 온도를 낮추거나 창문을 열면 그 과정을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상적인 실내 온도는 15에서 19도이다. 3. 휴대전화, 태블릿, TV 및 노트북을 보지 말 것.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 태블릿, 그리고 텔레비전에서 방출되는 블루라이트는 뇌를 자극하여 수면을 방해한다. 잠자리에 들기 최소 90분 전부터는 이런 기계와 작별 인사를 하는 습관을 들이자. 여의치 않다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쓰거나 블루라이트 필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보자. 4. 수면 의식을 만들자. 우리 집은 매일 밤 8시부터 실내의 조도를 낮추고 몸이 멜라토닌을 생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매일 9시 30분쯤 나는 애완견이자 구조견인 오스카를 데리고 마지막 산책을 한 후에 이를 닫고 세수를 하고 읽기 좋은 책을 들고 침대로 들어간다. 불을 끄기 전 몇 분간 책을 읽는 습관이 있다. 5. 잠에 들기 3시간 전부턴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6. 수면 강화 성분을 이용한 목욕을 한다. 잠이 안 올 것 같으면 사리염으로 따뜻한 목욕을 해보자. 사리염이 용해되면 마그네슘을 방출한다.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을 진정시키고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다. 목욕물에 라벤더 에센셜 오일 몇 방울을 떨어뜨리는 것도 수면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스트레스와 긴장 해소를 위한 12가지 팁. 1. 조깅을 하라. 조깅만으로도 내 마음을 조용하게 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준다. 2. 동물들과 시간을 보내라. 만약 집에 털복숭이 친구가 없다면 동물보호소에서 봉사를 해보는 건 어떨까? 3.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전화하라. 4. 해변 또는 호수, 강, 숲, 들판, 공원 또는 산으로 가라. 자연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과 기분을 개선해주는 과학적인 효과가 분명한 뇌 건강법이다. 5. 가바 영양보조제를 복용하라. 나는 압박감을 느낄 때마다 신경 전달 물질 영양보조제를 추가로 복용한다. 6. 난방을 높이자. 만약 찜질방이나 온수 욕조를 체험해봤다면 근육과 정신을 엄청나게 편안하게 해줄 것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거품 목욕이나 전기 매트 같은 것도 좋은 대안이다. 7. 기바른 책을 읽어라. 동기부여책을 읽을 때마다 나는 생각을 진정시키고 관점을 바꾸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영감을 받는다. 8. 아로마 테라피를 써보자.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손목에 바르거나 디퓨저에 넣어 과학적으로 검증된 향으로 신경을 진정시켜라. 9. 낙서를 하거나 그림을 그린다. 10. 행복한 추억을 다시 되새기자. 11. 긴장을 풀어주는 백색 소음을 들어보자. 부서지는 파도 소리나 옴 찬트를 듣곤 한다. 사람에 따라 클래식 피아노, 합창, 빗소리, 인간의 심장 박동 또는 나를 진정시킬 수 있는 다양한 소리를 찾아보자. 특히 빗소리 심장 박동 소리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12. 빛을 보자. 밖으로 나가 햇빛만 받아도 뇌가 진정되고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된다. 생각만으로 뇌를 바꿀 수 있다.
플라시보 요가, 긍정의 힘을 믿어라. 아마도 플라시보 요가만큼 긍정의 힘을 잘 보여주는 것은 없을 것이다. 플라시보 요가는 쉽게 말해서 위약이나 치료를 실제라고 믿어 긍정적인 결과를 예측한 이들의 상태가 호전되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어떤 것이 통할 것이라고 굳게 믿으면 긍정의 힘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뜻이다. 플라시보 요가는 농담이나 장난이 아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점점 더 많은 연구들이 플라시보 요가가 실제로 처방약과 특정한 의학적인 개입이 없어도 만성 통증, 우울증, 수면장애, 폐경, 파킨슨병의 증상들과 같은 상태를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플라시보 요가는 심지어 심장병, 암, 관절염 치료에도 효과를 보인다. 조 디스펜자 박사는 저서 당신이 플라시보다에서 척추 6군데가 부러지는 부상으로 인해 수술을 받고 신체 마비가 온 자신이 어떻게 단순히 마음을 이용하는 것만으로 회복될 수 있었는지 설명하고 있다. 한간에서 플라시보가 어떻게 건강을 증진시키는지 이야기되는 만큼 플라시보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뇌 이미지를 활용한 연구를 통해 만성 통증과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가짜 처방약을 투약해도 실제 치료제를 복용한 것과 같은 뇌 영역이 활성화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분장애를 치료하는 목적으로 처방된 항우울제가 가짜 처방약과 비교해 더 효과적이라는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비슷하게 과학자들은 제약업계가 시중에 판매하는 강력한 진통제만큼 플라시보 처방약 역시 효과적으로 만성 통증을 줄인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어떻게 플라시보가 이런 놀라운 효과를 낼 수 있을까? 환자의 기대치가 바로 첫 번째 이유다. 처방약이나 치료가 효과가 있다고 믿고 기대할 때 환자의 몸과 마음 사이에 강력한 연결을 만들어낸다. 우리의 마음은 치유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흥분하는데 이 과정에서 신체는 치유 과정을 자극하는 엔도르핀과 다른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한다. 동시에 통증이나 고통이 곧 사라질 거라는 기대감에 코르티솔 수치가 떨어지게 되고 이것이 몸에 치료 효과를 불러일으키며 기분을 끌어올리고 통증을 줄여준다. 하지만 플라시보는 치료나 치료와 관련된 절차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믿는 경우에만 발생한다. 즉, 의사가 말하는 처방약이나 치료 호전적인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낙관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낙관주의자들이 위약과 생활성 약물 혹은 치료법 모두에 좋은 반응을 일으킨다고 한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는 8단계. 첫 번째, 당신의 머릿속을 기록하라. 자신의 생각이 무엇인지 모르면 생각을 바꿀 수 없다.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기록해두면 부정적인 패턴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라. 몇 가지 일반적인 부정사고를 식별한 후에 생각에 빠지기 전 멈추고 긍정적인 감정으로 재구성해보자. 생각을 어떻게 재구성하는지의 여부는 생각 자체에 달려있다. 예를 들어, 만약 내가 미흡하다고 생각된다면 왜 이런 생각이 드는지 증거를 찾아보자.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면 우리 모두가 독특한 배경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보라. 그리고 내가 나와 비교하고 있는 사람 역시 스스로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있을 거라는 점도 기억하라. 다시 생각을 바꾸자. 난 지금 이대로 괜찮지는 않아. 나도 남들처럼 한계가 있지만 남들처럼 꿈을 가지고 있고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내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게 되어 설레 라고 말이다. 때때로 부정적인 생각을 진취적이거나 실행 가능한 것으로 재구성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만약 살을 빼지 않거나 운동을 하지 않거나 직장에서 프로젝트를 완수하지 못하는 죄책감이 든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난 못할 거야. 그래서 난 실패자야. 대신에 난 이런저런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해보려고 해. 혹은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 라고 말이다. 세 번째, 부정적인 생각들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아예 통제하거나 완전히 멈추려고 하는 것은 도움이 되기보다는 해가 될 수 있다. 만약 매사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라고 외친다면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걱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더 안길 수 있다. 대신 부정적인 생각을 판단 없이 받아들이고 왜 자신이나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끼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그 생각이 사실이라는 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를 찾자. 마지막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재구성하자. 네 번째, 마음 챙김을 연습하여 뇌를 차분하게 만들자. 마음을 다독이는 법을 배우고 현재 나의 몸과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관심을 돌리면 지나간 일에 대해 고민하거나 미래를 예측하려는 시도를 막을 수 있다. 마음 챙김은 우리의 생각을 진정시킬 뿐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더 잘 인식하고 미래에 더 효과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압박감을 느끼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 명상을 할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을 찾는다. 나는 눈을 감고 내 호흡의 들숨과 날숨,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신체적인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내면으로 초점을 돌린다. 부정적인 생각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면 나는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즉 조용한 공간에 혼자 앉아 내 생각을 신체에 집중하는 것에 다시 몰두한다. 앉아있기 싫을 땐 밖으로 나가 뛰거나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하이킹을 하며 마음 챙김을 수행한다. 반복적인 동작이 포함된 활동은 당신의 호흡과 걸음을 일치시키고 그 움직임의 순간을 통해 나의 몸에 더욱 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다섯 번째, 소셜미디어, 텔레비전 및 뉴스 소비 방식을 재고해보자. 소셜미디어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수록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행복감과 만족감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소셜미디어는 누군가의 가장 잘 편집된 삶을 보여준다는 것을 기억하라. 소셜미디어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운동, 취미 추구, 가족 및 친구들과 어울리기, 그리고 삶의 의미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다른 활동들에 쏟을 시간은 줄어든다. 소셜미디어 소비는 또한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그리고 우울감을 증가시킨다. 뉴스도 이와 비슷한 효과를 낸다. 대부분 뉴스의 내용은 부정적이다. 연구에 따르면 특히 텔레비전 뉴스를 보는 것은 불안과 슬픔을 증가시키고 시청자는 뉴스 내용을 자신의 일처럼 여겨 과도하게 걱정하게 된다고 한다. 신문보다 정서적 영향력이 큰 소셜미디어와 텔레비전 시청 시간을 제한하자. 여섯 번째, 긍정적인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라.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하면 나머지 하루도 그렇게 보낼 가능성이 더 높다. 이것이 바로 회사의 CEO, 사장, 그리고 과학자들처럼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 중 일부가 바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운동을 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책을 읽으며 아침을 보내는 이유다. 일곱 번째, 몸을 움직여라.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존감과 자신감을 향상시킨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운동은 또한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의 순환을 끊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는 또한 운동을 할 때 더 창의적이고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다. 여덟 번째, 쉬운 선택을 하자.
우리는 모두 선택지를 가지고 있다.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처한 상황 속에서 허덕이며 정체되거나 악화되도록 할 수 있다. 부정적 사고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놀기만 해도 머리가 좋아진다. 십자말풀이나 수도쿠와 같은 퍼즐이 뇌를 자극하고 인지력 감퇴를 막는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이다. 뇌 과학자들이 인지훈련이라고 표현하길 더 좋아하는 이러한 두뇌 게임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조금 더 명민해지는 것 이상의 효과를 불러온다. 인지훈련은 기억력, 집중력, 이해력, 문제 해결력, 창의력, 심지어 지능을 향상시키면서 여러분의 인지력을 여러 측면에서 몇 달 안에 향상시킬 수 있는 놀라운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예리하고 명석하고 건강한 정신을 위한 10가지 두뇌 게임. 정신적 명료함, 주의력, 기억력, 일반적인 지능 수준 등 누구나 특히 공을 들이고 싶거나 공을 들여야만 하는 인지 능력이 있다. 여기 최고의 두뇌 게임 10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중 당신에게 맞는 것을 찾아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인지적 결핍이나 바람을 가장 큰 정신적 강점으로 탈바꿈시켜보자. 첫 번째, 지능을 높이고 싶다면 매일 30분 책을 읽어라. 우리는 모두 3가지 유형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 그중 결정적 지능은 지식, 사실, 기량의 축적을 의미하고 유동적 지식은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와는 상관없이 얼마나 잘 추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뜻하며 감성적 지능은 우리가 개인들과 사회적 상황에 얼마나 잘 반응하는지를 말한다. 전문가들은 읽는 행위, 특히 매일 적어도 30분 동안 책과 같은 긴 문장을 읽는 행위가 이 3가지 지능을 모두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한다. 여러분은 이미 하루에도 많은 양의 이메일, 문자, 소셜미디어 게시물, 업무 메모를 읽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최소 30분 동안 이야기를 읽는 것은 뇌 전체의 활동을 증가시키며 이런 독서가 전반적인 신경 연결과 백질 능력의 온전성을 증가시킨다고 한다. 두 번째,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싶다면 매일 새로운 어휘를 익혀라. 새로운 어휘를 익히면 작업 기억을 증가시킨다. 작업 기억은 기본적인 기억력과 전반적인 지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기 기억의 자산이다. 작업 기억은 용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어휘를 익혀 확장하면 더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도 더 많은 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낸다. 세 번째, 만약 당신에게 시간이 5분밖에 없다면 컴퓨터 두뇌 트레이닝 게임을 하라. 두뇌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쓴다. 언제 어디서든 간단히 플레이할 수 있다는 점이 큰 강점이다. 친구를 기다리거나 운동 수업이 시작되기 전 저녁을 먹으러 나가서 상대방이 메뉴를 읽는 동안에도 항상 핸드폰을 꺼내 앱으로 간단한 게임을 한다. 네 번째, 치매가 걱정된다면 새로운 언어를 배워라.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는데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 몇 년 동안 치매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 이상의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하나의 언어만 구사하는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더 늦게 치매에 걸린다는 사실을 발견해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울 시간이 없다면 꼭 힘들게 배우지 않아도 외국어 단어를 암기하는 것만으로도 인지력이 저하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스트레스를 잘 다루고 싶다면 아티스트가 되어보자. 그림을 그리든 조각을 하든 사진을 찍든 뜨개질을 하든 직물을 짜든 도자기를 만들든 다른 예술적인 추구를 하든 예술 행위는 다른 두뇌 게임들이 하지 않은 방식으로 인지 능력을 증가시킨다. 예를 들어 시각예술을 제작하면 뇌의 여러 영역에 걸친 기능적 연결을 증가시켜
스트레스에 대한 심리적 회복력을 증가시킨다. 예술가들은 또한 두뇌 양쪽에 더 많은 회백질을 가지고 있다. 이는 창조성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두뇌 우방구에만 해당되는 사실이 아니다. 이는 뇌의 연결성을 증가시키며 따라서 예술가들은 일반인보다 복잡성과 위기 대처 능력이 더 뛰어나다고 한다. 낙서는 비슷한 인지적 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거꾸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림을 위아래 뒤집어 그리면 우뇌와 좌뇌의 통합이 용이해지고 정신적으로 더 능숙하게 민첩해진다. 늘 쓰는 손으로 이미지를 거꾸로 그리고 쓰지 않는 손으로 이미지를 다시 바로 그리는 것은 뇌에 정말 창의적인 도전이다. 6번째, 노화로 인한 인지력 저하와 싸우고 싶다면 자원봉사를 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원봉사를 두뇌 게임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자원봉사는 훌륭한 두뇌 강화제이다. 연구에 따르면 박의 행동은 해마 같은 뇌의 특정 부분에서 노화로 인한 뇌의 부피 감소를 예방하고 심지어 반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한다. 정기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면 스트레스, 우울감, 불안감이 낮아지고 전반적인 삶의 질이 증진되며 이 모든 것이 노화로 인한 정신적 쇠퇴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7번째, 새로운 뇌세포가 생성되길 바란다면 내면의 문학성을 두드려라. 이야기, 시, 러브레터, 일기 혹은 무엇을 표현하든 창의적인 글을 쓰면 새로운 뇌세포를 성장시켜 해마의 크기를 키울 수 있다.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글쓰기가 단어를 찾아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도록 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하기 때문이다. 또한 손으로 글을 쓰면 뇌의 여러 부분을 활성화시켜 사고력, 언어, 아이디어 생성을 향상시킨다. 나는 무언가를 기억하고 싶을 때마다 노트북을 사용하는 게 더 편리할 것 같은 강의나 회의 중이라도 그 내용을 손으로 적는다. 8번째, 집중력을 기르고 싶다면 십자말풀이, 직소 퍼즐, 스도쿠를 풀어보자. 이 3가지 퍼즐 모두 문제를 풀기 위해 단어, 퍼즐 조각, 숫자에 집중해야 한다. 만약 충분히 빈번하게 풀이를 해나간다면 집중력도 자연히 높아질 것이다. 실제 십자말풀이와 스도쿠를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나이보다 10살가량 어린 사람들과 비슷한 인지 능력을 가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컴퓨터 두뇌 게임처럼 특정한 시간 제한이 있는 일부 인지 게임과 달리 어려운 퍼즐이나 숫자 게임에 몰입하여 몇 시간을 쉽게 보낼 수 있다. 9번째, 당신의 정신적인 명석함을 높이고 싶다면 다른 길로 가라. 새로운 길을 택할 때마다 비록 그것이 좌회전하는 신호에서 단지 우회전하는 것일지라도 여러분의 두뇌에 새 도전이 되어 회백질 증가와 함께 집중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배울 수 있는 능력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정신적인 명석함을 향상시킬 것이다. 가장 강력한 증거는 10년 전 런던의 택시 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연구다. 운전기사들은 나이, 학력, 지능이 비슷하며 택시 운전을 하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되었다. 연구진은 2만 5천 개가량의 거리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찾는 택시 운전기사의 해마가 비교군보다 상당히 크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길을 택하면 정신은 더욱 명석해지고 명료해진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집중력도 높아진다. 새로운 길을 택할 때마다 새로운 환경에 주목하고 당신이 처한 현재와 당신이 하고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든다. 나는 항상 새로운 루트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목적지의 다른 거리를 탐색하곤 한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길을 선택하여 나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새로운 식당과 강아지 산책로,
우리 동네의 아름다운 곳을 발견할 수 있었고 내가 사는 곳, 내가 일하는 곳에 대한 감사함과 즐거움이 깊어졌다. 10번째, 매일 뇌에 도전적인 간단한 과제를 원한다면 무엇을 좋아하든 어디에 있든 어떤 도구를 가지고 있든 그저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라. 많은 두뇌 게임의 목적은 동일하다. 즉,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다. 배움에 대한 방법을 굳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더라도 테드 강연을 듣든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하든 골프 레슨을 받든 또는 전혀 모르는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보든 새로운 기술을 추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의 뇌를 자극하고 인지 능력과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